자, 440페이지 총설 파트 볼게요. 자, 일단은 계약은 청약과 성낙의 합치로서, 그죠? 이때 총설 파트 합치가 있기 위해서 뭐요? 객관적으로 내용이 일치되죠. 그 다음에 뭐요? 청약자가 원하는 자가 성낙자가 되죠. 즉 객관적,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441페이지 청약의 요인 체크할게요.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전면적으로 질문화된 적은 없어요. 얼핏 한번 질문화된 적은 있습니다. 그럼 청약의 요인은 뭐예요? 청약이다 아니다? 청약 아니다 적혀있죠, 그죠? 청약의 요인이라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청약이 아니에요. 청약이 아닙니다. 자, 볼게요. 회사가 구인 광고를 합니다. 구인 광고는 청약이다 아니다? 청약이 아니에요. 청약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뭐예요? 입사 원서를 제출한다, 그죠? 만약에 구인 광고가 청약이라면 이자의 원서 제출이 성낙이어야 하겠죠. 그럼 바로 입사시켜야 돼요. 근데 바로 입사를 시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입사 원서를 제출한 자를 모아서 면접을 보고 뭐요? 원하는 자를 회사에서 채용하겠죠. 그래서 구인 광고는 뭐예요? 청약이 아닌 청약의 요인이고, 이자의 뭐예요? 입사 원서 제출이 성낙이고, 청약이고, 엔더 뭐예요? 회사가 면접을 보고 채용하겠다는 것이 성낙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의 요인이라면 뭐예요? 구인 광고 등과 같이 뭐예요? 타인을 하여 뭐예요? 자기에게 청약을 하도록 꼬드기는 행위자 행위를 청약의 요인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 구인 광고, 상품 판매 광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디귿 볼게요. 디귿 체크할게요. 그 입찰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요인이겠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경매에서 최저 가격을 제시한 거 체크할게요. 즉 내가 고려청자를 입찰에 붙입니다. 1억 이상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응찰자 중 뭐요? 최고 응찰자가 있으면 반드시 낙찰을 시켜야 되겠죠. 이와 같은 입찰에 붙이는 행위는 청약입니다. 그런데 최저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무조건이요. 그래서 고려청자를 입찰에 붙입니다. 그때 뭐요? 최저 가격을 정한 법 없죠. 그때 뭐요? 당일날 입찰에 참여한 자 중 최고 응찰가가 있더라도 뭐요? 나는 반드시 낙찰시킬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지문이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미주 볼게요. 청약자 및 상대방. 즉, 청약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상대방의 성낙의 의사표시면서 곧 계약이 성립하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버스에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합니다. 운전기사는 자기가 원하는 손님을 골라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는 뭐예요? 청약의 요인이 아니라 뭐예요? 청약이 됩니다. 청약. 그래서 자판기를 설치했어요. 자판기에 있는 상품을 구매자를 골라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는 의사표시는 청약이야. 청약입니다. 근데 구인 광고는 뭐예요?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게 청약의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판기 등의 경우 청약자가 누군지 나는 모르죠, 그죠? 청약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다. 그다음 지금부터 같은 거입니다. 청약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뭐야? 불특정 다수에게도 청약할 수 있다고 해석할게요. 두 번째 문장. 내가 내 토지를 매도하고자 한다, 그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특정한 을에게만 네가 사라, 그죠? 이렇게 청약할 수도 있지만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매도 청약 가능하죠, 그죠? 자, 그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 기억 체크할게요. 도달주의 체크할게요.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죠. 따라서 도달한 때부터 도달주의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이미 봤다, 그죠?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디귿은 이미 조문에 봤기 때문에 따로 볼 필요 없어요. 자, 성낙으로 갑니다. 자, 530조요. 체크를 하시고
앞에서 성납 기간을 정해서 청약했다는 뭐예요? 성납은 그 기간 내고죠. 정하지 않고 청약했었던 상당 기간 내에 도착이 됩니다. 그때 전 2조의 경우 연착한 성납 먼저 볼게요. 그 기간 내에 도착 못했죠. 그럼 이거는 계약이 성립할 수 없죠. 근데 우리 법은 이 경우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거기다 먼저 볼게요. 즉 성낙은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법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죠. 그래서 청약자가 이에 대해서 뭐요? 오케이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갑이 언제 청약을 했어요? 10월 10일자에 청약을 하고 언제까지요? 10월 20일까지 뭐요? 성낙할 것을 역으로 청약을 했다 그죠? 그런데 의뢰 성낙이 22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연착했죠. 그럼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때 우리 법 뭐요? 여기다 연착한 성낙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여기서 갑이 오케이 하면 뭐요? 그때는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오케이 한 번 없다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534조로 갑니다. 성낙은 뭐야? 아무런 조건 없이 오케이 됩니다. 성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성낙한 때, 거기다 한번 적을게요. 그래서 갑이 여러 개 뭐야? 3억 주고 사라 청약했죠. 을이 어떻게 답합니까? 3억은 비싸다 그죠? 2억 5천이면 사겠다. 또는 뭐요? 양도세를 네가 부담한다면 사겠다. 단순 오케이가 아니죠. 그래서 기존의 청약은 뭐요?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이 된다. 이에 대해서 뭐요? 청약자가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자, 넘깁니다. 성낙의 요건요. 기억, 중요 표시하시고. 이 경우 성낙은 누구에게만 가능합니까? 성낙은 청약자에게만 성낙을 할 수 있다고 하죠. 다른 자에게 성낙해봐야 의미가 없죠. 즉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하지만 뮤직볼게요. 청약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에 성낙은 있을 수 없다. 여기 앉아 우리가 뭐요? 신중한 사람이냐 성격이 뭐요?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냐 구분하는 문제예요. 여기 볼게요. 어떻게 속이느냐? 특정인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하다. 이렇게 속입니다. 얼핏 읽으면 틀리죠, 그죠? 뭘 빼야 돼요? 성낙은 반드시 특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오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처음부터 이렇게 속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치 않으면 뭐야? 그냥 쭉 읽고 나가면 당연히 함정에 빠집니다. 그런 용도로 그렇게 문장을 구성합니다. 자, 그 다음 니어. 책갈 필요 없죠. 청락이 되려면 그 내용이 뭐예요? 3억에 사겠다 그죠?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된다 그죠? 조건 내지 변경한 성낙은 이거는 성낙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혈액 발생 시기. 대화자 간에는 당연히 도달죄요. 근데 격지자 간 미주거기요. 격지자 간에는 그 기간 내에 도착하면은 언제요? 성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그죠?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 게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이미 봤기 때문에 3번으로 갑니다. 큰 3번.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 530이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간섭에 의하여 성낙의 통지가 필요치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미주고요. 성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거기다 미주고시고 성립한다. 즉 우리가 학원 수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뭐예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죠. 그죠? 즉 승차 계약입니다. 언제 성립합니까?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 즉 성낙의 의사표시로 뭐요?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그 다음 533조는 조문으로 자주 질문화됩니다.
당사자의 동일령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때에는 몇 줄 볼게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뭐예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성낙이 합치가 되죠. 그때 갑이 을에게 3억 주고 사라 그죠? 청약을 했습니다. 이를 모르고 뭐예요? 을이 내가 3억에 사겠다 그죠? 청약을 했습니다. 원칙 청약만 2개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보니까 어차피 갑을 간에는 계약이 성립할 수밖에 없죠.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뭐예요? 100% 일치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예요? 우리 법은 언제요?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에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된 걸로 간주합니다. 그럼 언제요? 요 날짜죠, 그죠? 요 날짜에 계약이 성립한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문제를 볼게요. 매일 문제 5번 문제로 갑니다. 10회차 문제. 청약과 성낙이한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즉 주관적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죠? 자, 2번 성낙기간을 정한 무조건기요. 성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성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맞죠 그죠? 그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 무의식적 불합의 무조건기요. 자, 불합의는 뭐예요? 합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합의가 없었죠. 그러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예측할게요. 그러면 틀렸어요. 왜요? 취소는 언제요?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에 제한 능력 등을 이유로 취소한다 그죠? 근데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을 했다 못했다? 못했죠. 처음부터 성립조차 못했을 때는 취소 등의 문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무효 취소는 언제요? 성립한 이후에. 불합의입니다.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가 됐든 뭐야? 무의식적 불합의가 됐든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 청약 밑줄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죠? 근데 성낙은 특정한 청약자에 대해서만. 격지자 간의 청약입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의 청약은 통지 또는 것이고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그죠? 531조 대표적인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 이런 것들 얼핏 읽으면 틀립니다. 즉 취소는요 언제 이후의 문제? 성립해야 돼요. 근데 불합의는 뭐예요? 계약 자체가 성립한 바도 없기 때문에 취소라는 단어는 애초부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으로 간다. 536조에서 규정을 535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단일 문제를 안 떠요. 자, 그런데 자,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란 단어는 우리가 민법 총칙 어디서 뭐요? 얼핏 들었어요. 어디서요? 원시적 불능. 따라서 옆에다가 원시적 불능 적으세요. 따라서 항상 뭐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문제돼요. 따라서 뭐요? 나머지 후발적 불능 등의 경우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자, 이 부분도 뭐예요? 우리 시험에서 이 부분을 찾는 문제가 있어요.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하면 뭐예요? 어떤 지문을 찾아야 돼요? 원시적 불능 지문을 찾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 아직까지 뜬 바가 없어요. 중개사 시험에는 여러 번 기출됐던 형태입니다. 따라서 항상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의 건물 매매 계약이 요 날짜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건물이 뭐예요? 소실되었습니다. 갑을 간의 매매라는 법률 행위는 언제 성립했다? 요 날짜 그죠? 근데 이미 뭐예요? 그 하루 전날 소실했다. 따라서
원했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죠? 처음부터. 원시적 전부번호이죠. 이 경우에 계약은 무효다, 그죠? 무효입니다. 원시적 불능행위는 무효. 근데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겠죠. 근데 계약이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 그죠? 유효하다고 믿었다. 계약 자체는 무효니까 뭐예요? 이행이익은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유효하다고 믿은 손해, 뭡니까? 실내이익이요. 유효하다고 믿은 실내이익으로 생긴 손해는 뭐예요? 이자는 충분히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겠죠. 그때 갑이 을에게 생긴 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와 같은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랍니다. 자, 조문 볼게요. 목적이 불능으로 된 계약, 거기다 체크하시고 원시적 전부 불능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그림에서는 매도인이 되겠죠. 상대방, 매수인이다, 그죠? 상대방이 그 계약의 무효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 적으시고, 손해 밑줄 것이고 뭐요? 실내이익, 여기 적으시면 돼요. 실내이익.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 그러나 한계요, 한도.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액,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액, 밑줄 볼게요. 여기 뭐죠? 이행이익이다, 그죠? 이행이익. 이행이익은 언제만 발생해요? 계약이 유효했을 때. 이때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에 문제는 없죠, 그죠? 따라서 그 손해는 실내이익입니다, 실내이익. 따라서 당연히 뭐야? 공평 원칙상 계약이 유효했다면 자기가 받을 그 이익까지는 배상 못 받죠, 그죠? 그 배상 못 받아요. 그래서 한도는 계약이 유효했다면 이자가 누렸을, 예를 들면 뭐야? 시세 차익이겠죠. 그 한도를 내서 실내이익까지만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 당연한 거다, 그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2번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만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례는 이 경우에만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 판례가 있죠. 이건 판례가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이요. 불법행위 책임. 자, 볼게요. 밑줄 긋지 마시고.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려는 정당한 기대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그건 원시적 불능이 아니죠, 그죠? 저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교섭 단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거는 계약 체결사의 가실 책임이 있을 수 없고 불법행위 문제입니다. 적지 마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뭐야?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민법학계에서는 뭐야? 아직까지도 정설이 없어요. 학자들은 뭐야?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주장합니다. 근데 판례는 뭐야? 조문에서 인정하는 범위까지만. 나머지는 다 불법 행위로 가요, 불법 행위. 왜 이 같은 견해 대립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지만은 누가 그 요건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자, 앞에서 채무 불이행의 법적 책임 뭐요? 채권자는 어디까지만 입증하면 돼요? 채무 불이행 앤더 거래 손해까지만. 기책 사유는 누가요?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채무자가 입증해야 돼요. 고의가실 없으면. 근데 불법행위는 누가 다 입증이 돼요? 의료사고가 터지면 의사의 고의가실을 다 누가 입증합니까? 피해자가.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이론 구성을 하는 게 더 배상받기가 유리해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묻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백화점에서 뭐야? 물건을 쇼핑하기 위해서 백화점을 걸어다니죠. 근데 백화점 청소 직원이 청소하다가 물기를 다 깨끗이 못 닦았죠. 그래서 미끄러져서 뭐야? 크게 다쳤다. 이 경우를 교섭 단계에서 그죠?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피해자가 뭐야? 유리하죠, 그죠? 근데 판례는 요 조문까지만 불법행위 영역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밑에 그 판례 보지 마시고, 그죠?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어떤 경우만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만 이렇게만 기억할게요. 자, 그러면 옆 페이지 이 부분이요. 잘 보세요. 성납이 언제까지 도착해야 돼요? 성납 기간 내, 그죠? 연착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없죠. 그때는 우리 법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죠? 자, 쭉 볼게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요?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20년 3월 2일 갑은 자신의 엑소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것과 함께 언제 청약을 했어요? 20년 3월 2일자, 그죠? 청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납기간 언제까지로요? 20년 3월 10일이라고 그죠? 20년 3월 10일. 3월 10일까지로 성납기간을 정하여. 자, 20년 3월 10일, 거기다 밑줄을게요.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했고, 위 서면이 을에게 언제 도착했어요? 3월 4일자에 도착했다고 그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은 20년 3월 10일 밑줄을게요. 3월 10일. 오전 0시에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밑줄을게요. 청약하고 마지막 줄. 청약은 도달하면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3월 10일까지 이미 도착했죠. 그럼 도달했으면 그 기간 내에 도착했으면 효력이 발생했죠. 그럼 청약은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바로 1번이요. 답은 쉽게 떴습니다. 네, 나머지 질문 볼게요. 2번. 을이 발송한 성낙의 통지가 3월 9일 밑줄을게요. 3월 9일 갑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3월 10일자에 성립한다. 즉 갑을 간의 계약은 대화자입니까? 격지자요? 격지자죠. 시간적 순서를 두고 의사표시가 전달되죠. 그럼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발송 시점이죠, 그죠? 근데 지문이 애매하지만 3월 10일이 아니면 뭐요? 이미 그 전에 도착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3월 9일일 거죠. 3월 9일 날 도달했다 해서 최소한 3월 9일 이전에 성립한 거예요. 3월 9일자 성립한 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변경 체크할게요. 그 다음 3월 12일 밑줄을게요. 3월 12일 날 성낙이 도착했어요. 그 기간 내에 도착 못했죠. 심지어는 뭐요? 그 내용도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청약의 거절이죠. 그에 대해서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죠? 그때 갑이 이를 곧바로 성낙을 하여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됐죠? 새로운 청약이 되어서 갑이 성낙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그죠? 성립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 4번 3월 9일 밑줄을게요. 3월 9일 성낙의 통지를 발송했지만 언제? 3월 11일 밑줄을게요. 3월 11일 날 도착했어요. 그 기간 내에 도착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서 도착했기 때문에 성낙이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때 연착이죠. 연착이면 법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죠? 그때 갑이 곧바로 성낙하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그죠? 예. 연착한 성낙은 새로운 성낙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5번 만일 을이 갑에게 엑소 토지를 20년 3월 3일 밑줄을게요. 3월 3일에 1억 원에 매수된 서면을 발송하여 3월 6일에 도달, 3월 6일 밑줄 것이고 계약은 3월 4일자에 성립한다. 자, 3월 10일 내에 성낙이 도착을 했다, 그죠? 했습니다. 자, 그때 그러면은 기간에 도착이 되면 계약을 언제 성립합니까? 발신주의죠. 그럼 언제요? 3월 6일 날 도달했고 그 다음에 언제 발송을 했어요? 3월 3일에 발송했죠. 그럼 언제 성립이요? 3월 3일이 된다, 그죠? 예, 3월 3일이 됩니다. 자, 근데 밑에 해설이 5번 지문이 날짜가 바뀌었죠, 그죠? 자, 5번 볼게요. 을이 갑에게 엑소 토지를 3월 3일에 1원에 매수하게 된 서면을 발송하여 3월 6일 날 도달했다면은 계약은 뭐야? 3월 6일이 아니라 3월 3일이죠, 그죠? 격지자 간의 그죠? 발송 시점이니까 오탈자가 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청약과 성납 그 부분을 한번 여기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요. 성납 기간을 정해서 청약했다고 하죠. 그럼 그 기간에 성납의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되죠. 도달했다면 뭐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그때가 아니라 뭐요? 성납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는 걸로 성립에 속하고, 그 다음에 연착했다고 하죠. 그때는 계약은 성립할 수 없죠. 그때는 우리 법은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한다고 하죠. 따라서 그때 청약자가 오케이 하면 계약은 성립할 수가 있다고 하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으로 갑니다. 이 부분도 단일 문제로는 안 뜹니다. 종합적인 지문 형태로 구성이 될 거예요. 자, 쌍무 계약의 효력 총설 파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매도인갑은 왜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해요? 대가적으로 매수인이 뭐요? 자신에게 반대 채무인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쌍방의 채권 채무는 뭐요? 서로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쌍거래 1번 1번 상대방이 뭐요? 채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으면 뭐요? 자신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도 성립할 수 없고, 그 다음 2번요. 공평원칙상 각각 어느 뭐요? 동시에 갑은 소유권을 넘겨주고 뭐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게 공평하겠죠. 그래서 일방은 타방이 자신에 대해서 부담하는 어떤 채무를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뭐요? 자기도 상대방에 대해서 부담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근데 계약이 성립했어요. 근데 사후에 국가에서 수용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원시적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이요? 후발적 불능이죠. 그때 매도인에게 잘못이었기 때문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합니다. 그때 매수인이 약속한 대금을 이 경우에도 뭐요? 매도에게 지급을 해야 되냐? 따라서 이를 대가위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가위험. 즉 매매 대금이다, 그죠? 이 같은 매매 대금을 이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느냐?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당연히 내가 토지도 소유권도 지정 못하는데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 즉 매도인이 뭐요? 등기를 넘겨줄 의무는 면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대금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대가 위험은 매도인의 부담, 즉 채무자 부담주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험의 부담 문제입니다. 자, 그럼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갑니다. 536조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 상대방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거 체크할게요. 그러면 이 같은 동시이행 항변권은 영구적입니까? 연기적이요? 연기적이다, 그죠? 즉 상대방이 그 채무를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 미적을게요.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는 그러하지 않다.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하려면 뭐요?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돼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양 우리 시험에서 한번 답이 됐어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 이행이 곤란을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항 본문과 같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 자, 요건 볼게요. 갑이 뭐요? 을에 대해서 동시이행을 항변을 하려면 요건 첫 번째. 상호간에 대가적인 채권 채무가 존재할 것. A번요. 쌍방이 동일한 쌍무 계약으로부터 거의 체크할게요. 즉 쌍방이 뭐예요? 채권 채무가 하나의 쌍무 계약으로부터 생긴 대가적인 채권 채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둘째 줄 채권 양도면 적을게요. 갑은 을에 대해서 어떤 채권을 가지고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금 채권은 병이 가졌다, 그죠? 그래서 채권 양도 등이 있더라도 뭐요?
그 기존의 어떤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매수인은 뭐요? 등기 받기 전까지는 이자에게 대금을 지급 못하죠. 채권 양도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뭐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존속한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존속한다. 거기다 밑줄것이고. 그 다음 B번입니다. 그래서 갑이 뭐요? 약속을 위배하고 뭐요? 병에게 토지를 다시 팔고 뭐요? 이종 매도 등기까지 넘겨줘 버렸어요. 그러면 을에 대한 약속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죠. 채무불이행이 성립했죠.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뭐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죠. 그때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와 을의 뭐요? 대금 지급 채무가 뭐요? 여전히 동시이행관계. 자 볼게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무가 밑줄 볼게요.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그죠. 거기까지. 여전히 타방의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있다. 거기까지.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즉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하려면 동일한 뭐요? 쌍무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채무여야 됩니다. 그때 뭐요? 일방의 채권이 뭐요? 채권 양도 등으로 당사자의 변동이 있다든지 뭐요? 또는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을 뭐요? 바뀌었다 할지라도 타방의 채무하고 뭐요? 여전히 공평의 원상 동시이행관계가 존속한다 그죠? 자, 그 다음 옆에 줄갑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밑줄 볼게요. 자, 갑을 가려 뭐요? 매매 계약이 요때 체결됐고, 편의상 뭐요? 매도인이 요 날짜에 먼저 을에게 뭐요? 이전 등기를 해주고 뭐요? 을이 이전 등기를 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뭐요? 다시 한 달 후에 잔금을 받기로 이렇게 약속했다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이 날짜에는 약속대로 뭐요? 갑의 매수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만 있을 뿐,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이행기가 되었다 안 됐다? 안 됐죠 그죠? 그때 갑이 뭐요? 돈을 달라 그죠? 돈을 주면은 등기를 넘겨주겠다. 이 같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왜요? 올해 채무는 아직까지 이행기가 되지 않았다 그죠? 자, A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밑줄 볼게요.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려면은 항변권자에 대한 뭐요?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돼야 됩니다. 자, 다만부터 밑줄 것이고. 그런데 이자도 뭐요?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근데 요 날짜가 됐어요. 이제는 매수인도 약속한 날짜가 됐죠. 그죠? 약속한 날짜가 됐죠. 따라서 선행 의무자가 뭐요? 자신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약속한 채무가 이행기가 되면 선행 의무자도 그때부터는 밑줄 것이고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은 뭐요?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돼야 된다 그죠? 도래하여야 된다. 이때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의 도래는 처음부터 뭐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행기가 동일할 것이 아니라 항변권을 행사할 때 그죠? 항변권을 행사할 때에 항변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만 되면 좋겠다 그죠? 따라서 선행 의무자일자도 뭐요? 자신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도 뭐요? 이제는 약속한 이행기가 됐죠 그죠? 그때는 선행 의무자도 언제부터요? 그때부터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B번입니다. 선이행 의무자라도 뭐요? 변제기에서 상대방의 곤란을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때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먼저 등기를 넘겨주고 한 달 후에 이자가 뭐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지그 약속했다고 하죠. 근데 요 날짜에 보니까 이자가 이미 망해버렸어요. 당연히 나는 뭐요? 약속을 지킬 수 없죠. 그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요? 이 어떤 선의행 약속이 있었더라도 뭐요? 불안하기 때문에 동시행항변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다시 한번요. 동시행이행항변권을 행사를 하려면 뭐요? 항변권자의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돼야 된다고 하죠. 그때 선행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되면 그때부터 동시행 항변권도 선행 의무자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예외, 선행 의무자도 뭐요? 원래 약속한 변제기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가 뭐요?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하죠. 그때는 선행 의무자도 뭐요? 그 약속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동시행 항변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건, 말이 되는지 보세요. 즉, 요 날짜에, 그죠? 같이, 어른 대금을 갑에게 지급하고죠. 매도에는 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자가 약속대로 뭐요? 대금을 준비해서 지금 법무사 사무실에 와 있어요. 그 대금을 준비해서 왔으니까 뭐요? 등기 서류 가지고 오느라. 그럼 갑은 대금을 가져오면 등기를 넘겨주겠다. 여하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이미 이자가 뭐요? 다 이행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만 이자가 뭐야? 일방적으로 자기는 대금을 준비치도 않고 뭐야? 법무사 사무실에서 뭐야? 기다리니까 빨리 와서 등기를 넘겨달라. 그럼 내가 갑이라면 뭐야? 빈손으로 오면 되지 않고 뭐야? 돈을 가지고 오느라고 그죠? 항변할 수 있죠. 따라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뭐야? 자신의 의무는 이행을 제공치 않고 항변권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이행을 청구를 한 경우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 3번 판례 묶을게요. 예.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매도인은 뭐요?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줘야 되겠죠. 이때 등기는 완전한 등기를 넘겨줘야 되겠죠. 자, 근데 갑의 토지에 가압류 등기가 됐어요. 또는 저당권 등기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와 같은 등기가 남아있는 채로 등기를 넘겨주면 좋합니까? 이와 같은 등기도 깨끗이 없애야 돼요? 당연히 깨끗이 없애야 되겠죠. 따라서 2번 판례에 가압류 등기의 말소 의무 밑줄 것이고, 그 다음 3번 판례 뭐야? 셋째 줄 건저당권의 말소 밑줄 것이고. 자, 그럼 2번 판례 볼게요. 가압류 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서는 뭐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뿐만 아니라 뭐요? 가압류 등기도 당연히 없애야 되겠죠.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도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그 다음 4번 판례 체크할게요. 자, 요 부분은 문제에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체크는 해두시고. 그 다음 5번 판례로 갑니다. 5번 판례 체크하시고. 자, 읽어볼게요. 갑을간에 요 날짜에 뭐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어떻게 해요? 매수인은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죠. 이자는 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속했죠. 근데 이자가 법무사 사무실에 돈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갑이 뭐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채무 이행에 성공 못했죠. 채권자의 협력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뭐요? 수령지체. 다른 말로 채권자 지체다, 그죠? 자, 볼게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했더라도, 자, 밑줄 그을게요.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경우는, 자, 그래서 요 날짜에 뭐요? 갑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죠? 자, 그래서 5일이 지났습니다. 요 날짜에 다시 어디 뭐요? 법무사 사무실로 갑니다. 가서 갑에게 전화해요.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 왔으니까 뭐요? 너도 빨리 등기 서류를 가지고 오너라. 근데 이때는 뭐요? 빈손으로 갔어요. 그때 갑은 뭐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다? 돈을 가지고 오너라, 그죠? 그러면 나도 등기를 넘겨줘야겠다. 따라서 한번 수령지체에 빠졌더라도 뭐요? 이자 가지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요?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뭐요? 자신의 의무는 계속적으로 제공이 계속이 돼야 된다. 딱 한 번 뭐요?
이행을 적어서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다도 뭐야? 요 순간 다시 5일 후에는 뭐야? 돈을 준비해서 왔습니까? 빈손 왔어요? 빈손 왔다. 그때는 당연히 값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기억 부탁드릴게요.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과거에 한 번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를 키포인트를 잡고 우리 시험에 어렵게 뜨면 이와 같은 지문까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뜬 바가 없어요. 자, 넘깁니다. 효력으로 갑니다. 기억, 연기적 항변권이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체크 기억. 이제 익숙합니다. 아무리 권리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그자가 뭐요? 주장치 않으면 법은 고려치 않는다. 그죠? 네, 고려치 않는다. 그 다음에 행사하면 뭐요? 당연히 법원은 약속대로 뭐요?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고 매수인은 뭐요?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라는 상한 이행 판결을 합니다. 그 다음 C번 체크할게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무는 상계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체크할게요. 자동 수동은 보지 마시고 상계할 수 없고. 그 다음 채무 불이행 책임은 언제만 집니까? 채무자에게 기책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매수인이 자신에 대해서 부담하는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을 할 때까지는 자신의 소유권 이전 의무도 뭐요? 이행치 아니할 정당한 동시이행 항변권의 권리가 있죠. 그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죠. 따라서 중요합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동안에는 뭐요? 그때는 셋째 줄 지체 책임은 지지 않는다면 적을게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음부터요. 민법 총칙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죠.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뭐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본래 이행기부터다. 그죠? 따라서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그래 체크하시고. 자, 다시 한번요. B번부터. 아무리 항변권이 있더라도 법정에서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치 않으면 법원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 중요한 게 C번이요. 예, 스티거. 상계할 수 없다. 그죠? 동시이행 항변권에 붙은 채권은 상계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동안에는 뭐요? 그때는 채무불이행은 성립할 수 없고.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었더라도 뭐요? 소멸시효는 본래 이행기부터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볼게요. 이행 불능과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직까지 위험 부담을 안 했어요. 1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전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맞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 2번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대상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설명이 될 거예요. 그 다음 3번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계약이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자, 여기 볼게요.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죠. 근데 등기 넘기기 전에 다시 벽에 이중으로 매매했습니다. 그때 아직까지 뭐야? 이자에게도 등기 안 넘겼어요. 그럼 당연히 갑은 을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언제 이행불능이 돼요? 이자에게 등기까지 넘겨버렸다. 그죠? 그때는 등기를 넘겨줄 수 없죠.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만은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4번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등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 다음 391조입니다. 이행 지체 중에 이행 보조자의 가실로 이행 불능이 되었다. 여기까지 밑줄 긋게요. 이행 보조자의 고의 가실은 누구 자신의? 채무자 자신의 고의 가실로 간주하더라고요. 간주. 따라서 이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죠? 예,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옆 페이지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가압류 등기 미주국이요. 매도한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 그죠? 그때 매도에 대해 이전 등기 및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 맞죠, 그죠? 저당권 등기도 똑같다, 그죠? 그 다음, 이거.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맞춰진 가등기. 가등기 말소 의무, 거기 밑줄으시고, 피담보 채무의 변제 의무. 자, 그런데 볼게요. 기억은 우리가 안다, 그죠? 근데 일단, 디귿 몰라요, 그죠? 예, 모르고. 그 다음에, 니은도 우리 시험 범위 밖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났죠, 그죠? 디귿도 우리 시험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가등기 담보입니다. 가등기 담보는 법상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가등기 담보도 뭐요? 민사특별법 중개사 시험 범위는 속합니다. 니은과 디귿은. 근데 니은과 디귿은 뭐요? 우리 시험에 명백히 빠집니다. 그런데도 뭐요? 출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맞추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만 맞습니다. 1번만. 나머지 틀렸어요. 자, 일단 니은은 시험하고 상관없이 상식적으로요. 내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타인으로부터 뭐요? 집을 빌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뭐요? 확정일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사 가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지죠, 그죠? 그때 이사는 가야 돼요. 그때 뭐요? 일정한 요건에서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요?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뭐요? 여전히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어요? 임대인이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죠? 그때 이와 같은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 뭐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뭐요?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내어줘야만 뭐요? 비로소 등기 말소로 갑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판례가. 디귿도 똑같습니다. 저당권에서 배웠죠.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순간 뭐요? 부종성에 의해서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소미죠, 그죠? 그래서 담보 가등기도 똑같습니다. 변제가 있으면 뭐요? 등기 필요 없이, 등기 말소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소멸해요. 자동적으로 소멸입니다. 그래서 변제가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됩니다. 선행돼요. 동시행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니은 디귿서 무시하셔야 됩니다. 다만 니은은 그냥 우리 실생활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우리 시험 보면 명백히 뭐요? 기억 말고는 없습니다. 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영역이요. 디귿도 뭐요?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특별법의 영역이요.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왜 이 문제를 같이 검토를 했느냐?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요? 우리 시험은 채권법 내지 물권법에서는 그죠? 절대평가라는 그 탈을 썼기 때문에 출제자가 뭐요? 합격자 수를 조절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문제도 출제를 할 위험이 언제나 뭐요? 상존을 한다는 겁니다. 상존한다. 예. 그 상상 시험 칠 때는 내가 배우지 못한 바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틀리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틀리더라도. 출제자는 틀려달라는 의도로 출제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야? 하려면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럼 민사특별법까지 배워야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런 정도로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접어두시고, 자, 매일 문제 11회차 1번으로 갈게요.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 해제 및 적을게요. 계약 해제가 있으면 당사자가 하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그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따라서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 가압류 등기 볼게요. 가압류 등기 밑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봤죠, 그죠? 우리 시험도 출제가 됐고, 그럼 첫째 줄 마지막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플러스 뭐요?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 그다음 채권 정서 밑줄 것이면 되죠.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은 뭐예요? 채권 정서의 반환 의무가 아니라 영수증 교부 의무였다, 그죠? 채권 정서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그죠? 즉 먼저 채무 전부를 변제한 이후에 정답 3번. 그다음 채권 양도 밑줄 볼게요. 채권 양도.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타방의 채무하고는 뭐예요? 여전히 동시 이행 관계가 존속하죠.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뭐예요? 바뀌더라도 여전히 타방 채무의 관계 동시 이행 관계 존속. 그 다음 536조 2항입니다. 일방이 선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그죠?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이 곤란을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동시 이행 항백을 행사할 수 있었죠. 536조 2항 거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단 다음 주에 우리가 진도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뭐요? 조금 더 우리가 약속한 4시간 만에는 조금 힘들겠죠. 조금 더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